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한 숫자 하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 약 170억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전년 대비 무려 7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해 만에 70%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미국 국방 분야에서 일해온 분석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방산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눈엔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K 흑표 전차 180대 구매 계약 체결.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자주포 648문 계약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이건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것도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라죠. 이런 폴란드가 전통적인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줄여서 SIPRI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전 세계 방산 수출입 통계를 발표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인정받죠. SIPRI 2024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 세계 9위. 2019년만 해도 한국은 12위권이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계단 상승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7월에 발표한 중간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만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속도면 2024년 연말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죠.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주력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2년 초 약 600대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구형 소련제 T-72 전차였죠. 이걸 현대식 전차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선호해왔습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가 만드는 이 전차는 지난 40년간 유럽의 표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당시 독일의 생산 능력은 어땠을까요?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마파이의 공개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연간 레오파르트 2 생산 능력은 약 20대에서 30대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수백 대를 공급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제안한 겁니다. 현대로템의 공개 IR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K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약 100대 수준입니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생산 능력도 연간 100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물량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12월 첫 K 전차들이 폴란드에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고 폴란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1년 반 만에 실제 전차가 도착한 겁니다. 제가 미국 국방 분야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무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필요한 시점에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방산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3년 9월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은 빠른 납기와 경쟁력 있는 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2024년 3월 보도에서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100년 넘게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던 방산 시장에 아시아의 한 나라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진입하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역사적 변화라고 봅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목격한 방산 시장 변화 중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가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출할 때마다 상대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제 부품을 쓰면 독일 정부가 안 된다 하면 수출이 막힙니다. 실제로 독일은
자국 무기나 부품의 제3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국산 부품을 쓰면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K9 자주포는 더 일찍 국산화가 완성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개발 단계부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터키는 2004년에 K9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폴란드도 2010년대에 K9를 도입했죠. K보다 K9이 먼저 유럽에 진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계약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2023년 기사에 따르면 K 전차의 수출 단가는 대당 약 8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7의 경우 대당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2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성능 차이는 어떨까요? 나토는 2023년 여름 독일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K 전차도 참가했죠. 폴란드 국방부는 훈련 후 K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성능을 입증합니다. 2023년 10월 폴란드는 K 전차 추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1차 180대에 이어 2차로 약 180대를 더 주문한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추가 주문은 없었겠죠. 이 모든 요인이 합쳐지면서 한국 방산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2019년 32억 달러에서 2023년 170억 달러로 5배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체 주력 전차 10식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공식 자료에 따르면 10식 전차는 2002년 개발을 시작해서 2010년에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개발 기간만 8년입니다. 생산 규모는 어떨까요? 일본 방위성 백서 2023년 판을 보면 10식 전차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0대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13년간 130대니까 연평균 10대 수준입니다. 한국의 K는 어떨까요?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K는 2008년 개발 완료 후 2014년부터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200대 이상이 생산됐습니다. 연평균 20대 이상이죠. 생산 능력만 봐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수출은 어떨까요?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완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했죠. 2014년 이후 일본도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SIPRI 통계를 보면 아직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이 추진했던 호주 잠수함 수출은 2016년 프랑스에 패했습니다. 필리핀 경비함 수출도 추진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산 수출 순위는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한국이 9위인 것과 대조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본 방산업계를 분석한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2023년 기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은 오랜 수출 금지로 인해 국제 시장 경험이 부족하다. 가격 경쟁력도 낮다. 실제로 일본 10식 전차의 추정 단가는 대당 약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보다 비싼 편이죠.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방산의 전통 강국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지난 40년간 서방 주력 전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독일 방산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023년 9월 17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무기, 독일 방산업체 위협. 기사 내용을 보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선택이 독일 업계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도 2023년 8월 27일 폴란드의 선택. 독일 방산의 경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SIPRI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2023년 방산 수출액은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170억 달러보다 적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2013년 SIPRI 데이터를 보면 당시 독일은 세계 3위, 한국은 12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한국이 9위, 독일이 11위입니다. 순위가 역전된 겁니다. 독일의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라우스 마파이의 연간 레오파르트 생산 능력은 20대에서 30대 수준입니다. 이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독일군의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절 독일은 수백 대의 전차를 보유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 결과 생산 설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업데이트는 2024년 2월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대량 생산 체계를 상실했다. 이게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 생산 규모만큼 크지 않습니다. SIPRI 2024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방산 수출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이죠. 수출액은 약 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170억 달러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무기의 가장 큰 약점은 품질 신뢰도입니다. 태국은 2010년대 중국제 VT사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 2022년 보도에 따르면 VT사 전차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태국군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도 중국제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산 전문 매체들은 중국제 무기의 신뢰성 문제를 자주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어떨까요? 터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K9 자주포를 운용해왔습니다. 20년 넘는 운용 경험이 있죠. 터키는 K9에 만족해서 자체 생산 라이선스까지 획득했습니다. 폴란드도 2010년대부터 K9를 운용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K2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22년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발표 당시 한국 무기의 검증된 성능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도 2024년 K9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창설 회원국이자 북유럽의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19년 한국 방산 수출 32억 달러, 2023년 170억 달러, 5배 성장. 같은 기간 독일은 정체, 일본은 미미, 중국은 신뢰도 문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4년 1월 15일 한국 글로벌 무기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 검증된 성능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갖췄다. 이는 전통적 유럽 업체들이 잃어버린 것들이다. 미국 블룸버그도 2024년 3월 22일 한국 방산의 부상, 유럽 업체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2023년 12월 한국이 독일 방산을 추월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건 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한국 언론이 아니라 당사국 언론과 제3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이들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성능의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한국 방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3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9억 2천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4월 호주가 K9 추가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30문에 더해 추가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7월 에스토니아와 K9 자주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18문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폴란드가 K 전차 2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180대에 이어 2차로 약 180대를 추가 주문한 겁니다. 같은 달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입니다. 2024년에도 계약은 계속됐습니다. 2024년 2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첫 계약은 수십 문 규모이며 향후 추가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6월 체코가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코 국방부 관계자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계약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방위사업청이 2024년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객 국가의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방산 수출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는 유럽이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모두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시장입니다.
자체 방산 산업이 발달했고 기술 기준도 높고 정치적 고려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선택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6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 정상이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회의 기간 중 여러 유럽 국가 정상들이 한국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방산협력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총리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2024년 4월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해서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024년 5월 미국,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모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탄 생산 능력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탄 수요가 급증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포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은 한국에서 대량의 155mm 포탄을 구매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계약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는 겁니다. 기술 수준은 어떨까요? 2024년 5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초음속 비행 성공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공동 개발 정도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합류하는 겁니다. 2024년 8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 발표입니다. 이 구축함은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최신형 전투함입니다. 잠수함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더 큰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산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증명되고 생산 능력이 검증되고 실전 운용 사례가 쌓이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겁니다. 폴란드가 좋은 예입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K9 자주포만 도입했습니다. 운용해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K 전차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K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FA50 전투기까지 구매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노르웨이도 비슷합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K9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한국제 K30BO 대공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용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K9도 선택한 겁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좋은 제품은 재구매로 이어지고 나쁜 제품은 클레임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무기는 지금까지 큰 클레임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구매와 타국 추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공급자가 됐다는 사실을요. 195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해입니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얼마였을까요? 세계은행 역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가 약 120달러, 인도가 약 15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1953년 사진들을 보면 서울 시내 건물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살았고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무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모두 외국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받은 M1 소총, 미국제 전차, 미국제 항공기. 한국은 총알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소총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장갑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산 개발은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고 한국은 자체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개발한 K1 전차는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엔진도 독일제, 주포도 미국제였습니다.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이 시작됐을 때도 많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진, 변속기, 포, 장갑 하나씩 국산화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한국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